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세요. 도연영입니다. 이제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증시 흐름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뉴욕 증시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 랠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어닝 시즌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이번 주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뉴욕 증시 지난주 점검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져서 네. 경제 지표가 크게 발표되는 걸 왔었습니다는 기업 실적 발표는 사실 그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나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대체로 보면 월가의 그 예상치라든가 또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전문적인 그 기관들의 그 예상치에 부합되는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 미국 이외에 다른 요인이 없다면 미국 증시는 그동안 그 이렇게 상승가 지속됐던 부분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소지가 많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가 그 혼조세를 보인 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차이나 플레이션, 중국발 그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중국의 그 지준율을 그 2단계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곧바로 그 기준금리가 지난해 그 10월달, 12월달도 올렸습니다는 네. 다시 한번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 예상들이 나오면서 중국에 이어서 미국 증시가 좀 악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을 그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더구나 지금 그 신흥국들의 그 인플레 문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대두됨에 따라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그렇게 그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그 인플레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때 당시에 그 국제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사실 그 미국의 그 소위 저금리와 자산 가격 간의 그 선순환 고개가 차단시키면서 위기가 발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에서 발생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바로 그 2008년도의 악몽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나 이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사실 그렇게 지금 정도 문제가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과 달리 이 신흥국의 금융사들은 아직까지 그 글로벌 비중이 상당히 적고 또 한 가지는 그 레버리 투자, 총 그 투자 가능 금액을 그 분자로 놓고 그다음에 투자 원금을 그 분모로 놔서 이런 그 레버리 투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가 그렇게 세계적인 그 금융위로 반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는 그러나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그 증시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러한 정책 사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구나 지난주에 그 미중 간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는 상태에서 중국이 그 인플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금리와 관련된 이런 것을 긴축 구조로 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미국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주간 그 이렇게 변동폭을 보면 혼조세로 끝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처럼 중국의 긴축 우려가 이번 주 초반에 주요한 이슈가 된다면요. 또 주 후반에는 미국의 4분기 GDP가 아마도 주 후반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GDP 어떻게 전망하세요? 잠시 후에 이번 주에 잡혀있는 일정에서 아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는 사실 이번 주에는 매년 이렇게 이맘때쯤 되면 사실 이맘때쯤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그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있는 그 전후로 해서 사실 미국에 보면 이 각종 일정이라든가 네. 경제 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일단 25일, 26일 양일간 미 연준의 그 올해 그 첫 회의가 열려서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올해 첫 그 회의만큼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20일에 그 출범 2년을 이미 그쳐놨습니다는 집권 전반기에 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쏟아붓던 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그 25일 연두교서를 빌미로 해서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돌아간 점을 감안해 볼 때 집권 후반기에 경제적 기조를 어디로 놓느냐 이 또한 미국의 그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증시 참여들이 관심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우 종목에 그 편입된 거에 한 50%가 기업들의 그 실적이 집중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P 지수에 그 편입된 이런 종목도 한 3분의 1이 기업 실적이 집중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주에 그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시청자분이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많은 그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경제 지표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인플레 관련된 지표라든가 위기의 발원지인 주택 관련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도 많습니다는 지난해 그 12월 이후에 지난해 그 변동폭의 그 11% 중에 한 절반이 12월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의 그 4분기의 성장률이 상당히 관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4분기의 성장률은 지난 그 3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만큼 높게 나오느냐 이런 것이 이번 주 그 금요일에 발표되는 4분기 GDP 성장률의 결과 네. 여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한 3%에서 5%대 사실 그만큼 4분기 성장률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추정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그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그 특정 수준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3에서 5%의 그 상당히 광범위하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의 그 컨센서스 상으로는 한 3.5% 내외가 이렇게 그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그 3분기 성장률이 2.6%인 점을 감안해 볼 때 3.5%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그 잠재 수준, 능력 가능한 성장률이 지금 한 2%대 후반, 경우에 따라서 높게 되면 한 3%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그 수준으로 발표되만 된다면 대체로 보면 오큰의 이 오큰 법칙에서 GDP 갭이 한 0.5%포인트 정도 인플레 갭이 발생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준으로 나온다면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집권 후반기의 경제적 기조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그 증시의 가장 큰 그 관심사인 양적완화 정책의 지속 여부에도 네.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보면 3.5% 성장은 무난하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그 4분기에 GDP 관련된 이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added value, 부가가치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가가치 관련된 여러 가지 단기 지표들이 최소한 그 3.5%의 성장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수준으로 나온다면 특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S&P 지수는 사실상 나스닥과 달리 이번 주에는 그 만만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앞서 그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조정에 이어서 이번 주는 다시 뭐 랠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네. 기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랠리까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소폭이나마 상승을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지난주 말까지 나온 월가의 시장 참여들 집에들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GDP가 이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한 경제 일정 확인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유입됐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이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인가요? 이번 주에 그 대내적으로 많은 일정이 있고 네.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가중치가 높은 일정들입니다는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나 아니면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도세로 돌아섰는지, 두 번째는 지금의 이런 그 매도세가 얼만큼 지속될 것인지, 네. 이 여부는 그동안 주가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서 많이 주도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는 지난 연말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예상한 이런 시각과 달리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좀 빨리 외국인 매도세로 돌아선 감이 없지 네. 않거든요. 더더구나 2009년 3월 환미 인터넷 동객에 의해서 주가가 500선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과 달리 그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동안 주가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890에서 지금 2100 넘을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러 가지 이론에서 관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14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세가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규모 자체로 본다면 한 6천억 달러 정도 내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로 이렇게 볼 때 또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수 규모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두 가지 각도에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천억 달러 규모.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될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참 이 글로벌 자금 규모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다면 글로벌 자금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전체적인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네. 이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글로벌 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런 외국인 매도세는 상당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이렇게 리먼 사태 이후에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아마 시청자분이 기억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항상 외국인 매도세는 항상 일부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자금 볼륨부터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 자금의 볼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적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중의 자금의 증시 주변의 유동성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책적 요인은 최근에 보면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같은 것에 의해서 정책 요인에 의해서 자금 공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다만 지난해 이후서부터 아마 시청자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 신흥국들은 인플레 부담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는 유동성 환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인해서 신흥국들은 자금 공급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신흥국 축소, 그다음에 선진국 증가, 공급 이렇게 합니다는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글로벌 증시에서는 지금 미래의 이렇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미래의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듦에 따라서 네. 이 채권 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의 스위칭 현상이 발생된다든가 그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동안 대기성 자금 형태로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의 예금을 예금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CM이라든가 MF. 네. 일부에서 보면 제도권에 이탈해서 호딩됐던 그 현금 보유분이 증시로 그 몰려가는 과정에서 증시 주변만 놓고 본다면 유동성이 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들어왔을 때는 작은 볼륨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더 풍부해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이 자금 개편에 뭐 자금 규모의 개편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자금 급여의 개편보다는 수익률에 따라서 예. 이렇게 쫓아가는 가운데 전체 볼륨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흐름상 고수익이 기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그동안 많이 유입됐고 그다음에 수익이 많이 났던 국가에서는 자금이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제 그 자금 흐름 구조상의 개편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종의 그 투자 기상도상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2011년을 전망할 때 제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2011년대는 주목해서 보실 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그 위기 초반에는 특정 중국과 한국처럼 이렇게 경제가 빨리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늦게 성장했던 국가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불균형이 균형으로 간다 하는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국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보면 사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증시가 올 들어서 좀 주가가 상승폭이 좀 큰데든가 이런 측면은 반드시 그런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2010년대 중장기 전망을 하면서 그동안 2000년에서 2010년 지난 10년간은 세계 이렇게 시장이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 시대가 접어들음에 따라서 이때는 시장의 힘이 공급자인 기업이 지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이런 수요자가 지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측면이 있습니다는 2010년대에는 올해가 시작되는 해죠. 2010년대에는 이인과 함께 이 강물 자원이라든가 부전 자원의 매장량 시한이 속속 다금에 따라서 우리가 정점 이런 피크 시어리로 본다면 수요의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이러한 기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원자재라든가 특히 희귀금속을 비롯한 부전자 가격이 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부전자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국가들이 중심지로 떠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보면 이런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인 브라질과 그다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정착됐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는 최근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 그동안 주가를 많이 올랐던 물론 이제 중국은 오르진 않았습니다는 이런 국가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다소 나타난 현상에 있어서는 국별 상대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조정하는 측면 이런 측면은 충분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또한 추사적으로 지켜보면서 보다 뚜렷하게 이렇게 잡히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는 네. 항상 이 초기에 나타날 때 초기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투자 관점에서 보면 나타나고 뭐든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해본들 투자 수익의 결과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초기 국면에서 이런 것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까지 투자가 됐던 국가의 수익률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국가, 미래 전망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예. 오른 국가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국가들이 올해는 이제 부각되면서 자금이 스위칭되는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20세기의 성장 동인이 21세기 성장 동인이 인구에 이어서 광물 자원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광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고성장하지 않겠냐. 그러면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한다면
자연스럽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네. 스위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빈스나 아파시아가 그렇습니다. 뜨는 이유가 그런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유일 그렇습니다. 텐데요. 또 한 가지 이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의 그 매도 매수 동향할 때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 대외적 측면에서 글로벌 자금의 총량, 그다음에 자금의 그 스위칭 현상 측면에서 나타나는 상대 그 국가별 그 수익률 변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근본적으로 매도로 들어와서는 원인을 제공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해외 시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해외 시각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CDS 프리미엄, 뭐 이것은 뭐 시청자분이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렇게 보이고요. 보다 장기와 단기 중간 가격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외평채 가상금리라는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이런 그 지표들이 대부분 다 사실 그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용등급 해외 시각 얘기할 때 항상 국가만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개별 기업이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아서 이 국가 신용등급을 대표하고 거기에 신뢰성을 부과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은 그 CDS 프리미엄이든가 외평채 가상금리는 지난해 말에 비해서 소폭 한 2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는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경제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원인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일정적인 변화다. 그래서 또 글로벌에서 보면 악재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 10베이시스 포인트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게 뭐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을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네.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라든가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중으로 하루에 그 10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게 올라갔든 내려갔든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에서 이 비관론자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요. 이 베이시스 포인트도 구체적으로 왜 올라가느냐? 왜냐하면 우리 CDS 프리미엄이 이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간다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자들은 어둡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베이시스 의미는 없지만 굳이 원인을 따진다면 우리 경제의 내부적 문제점보다는 올 연초 들어서부터 다시 그 3차 위기다 이렇게 했다는 만큼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진 거 있다는 이러한 신흥국들의 그 반사적 불일정적인 측면에서 네.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에 대표하는 기업들이 해외 시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각에 있어서는 과거만큼 이렇게 돋보이는 이런 그 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는 그러나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의 그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워낙 해외 시장에서 기업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상에 또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다소 부정적 시각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지금 남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이렇게 볼 때는 과거에는 국가 신용등급, 뭐 CDS 프리미엄, 외평채 가상금리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앞으로는 우리의 대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대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또 신용등급 조정에 앞서서 이들 기업에 대한 해외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점이 외국인의 그 매수나 매도 동향을 아는데 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한국 대표 기업들의 해외 시각은 상당히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국가의 신용등급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미지나 또 국가들이 생각하는 그 대표 기업들의 전망도 함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앞으로의 증시가 어떻게 될까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증시, 뭐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상당히 국내 증시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그 판치는 이런 그 윈블든 현상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개인 바람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 2년간 지속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30% 웃돌 만큼 그렇죠. 사실 외국인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증시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투자자들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아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외국인의 그 비중이 높아질 때는 지난 1년, 2년간 한번 보세요. 지난 1년간 보면 한국 증시에서 상당 부분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서 밖으로 이출되지 않습니까? 네. 소위 국부 유출에 대한 문제, 이런 그 캐피탈 플레이트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외국인 비중이 대부분 다 이름도 모르는 이런 기업 주식은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하는 기업들을 좀 많이 삽니다. 이런 각도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또 한국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그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그 경영권 방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 부분 위협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사실 그 효과를 내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책 수용 측에서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의 뭐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같은 그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용층이 여기에 의도대로 레스폰스를 해야 되는데요. 레스폰스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정부는 애만 쓰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네. 이런 그 경제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 이것은 뭐 합리화시키고 아주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은 아닙니다는 외국인의 그 매도세는 일정 부분 좀 우리나라에서 관리돼서 이와 같이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윈블든 현상은 주연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진짜 그 금융산업의 발전이든가 증시의 그 점층적 구조의 그 발전을 위해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매도세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는 내가 주가 떨어지는데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좀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된다 하더라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비교적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최근에 보면 제 역할을 아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런 그 국민의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좀 완충시켜주면 투자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그 주가의 향방에선 큰 줄기에선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내 증시에서 시청자분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또 우리 투자가들이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한국 경제가 지금 언제냐 하면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수출 규모로 보면 7, 8위, GDP 규모는 12, 11위 이러한 규모 자체로 보면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수 동향, 매매 동향에 의해서 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증시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는 참고 지표대로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움직여야 국내 증시의 주권 문제를 확보하는 거고 국내 증시가 주권 문제를 확보해야 우리 경제가 노력한 만큼 주가가 올라가서 그 투자 가실이 외국인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가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금융위기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빨리 이렇게 극복했는데요. 지금까지 주가가 890에서 2100 가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투자가들도 많이 투자 성과를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투자 지표를 보면 국민들이 세금 내서 주가를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 가치는 외국인 비중이 많음에 따라서 결국은 해로 남아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외국인의 비중이 일정 부분 감안되고 우리 증시에서 우리 주인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의 재산을 보호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올해는 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에 또 영향력이 커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미국의 연준 회의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연준 회의는 대체로 그 기준금리, 연방기금리는 현실에 동결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논란이 많을 거로 보이는 양적 완화 정책은 역시 조기 종료에 대한 이런 시각도 대두될 거로 봅니다는 그러나 양적 완화 정책은 그대로 그 예정대로 추진될 거로 이렇게 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첫 회의인 만큼 이 경기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되는데요.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 더 지역으로 더 확산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집권 2년 동안의 그 평가를 하는데 연준도 상당히 그동안 위기 극복이 잘 됐다. 또 경기도 괜찮다 하는 이런 그 자신감을 피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통화정책 기조에서는 경기가 좀 이렇게 잘 살린다면 과연 금리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측면도 이렇게 나중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는 네. 역시 경기 회복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또 집권 후반기에 다음 민주당 정부의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이 고용지표 관련돼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 부담이 미국도 있겠습니다는 네. 그러나 위기 극복 내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올해 그 통화 정책은 역시 경기의 그 친경기 부양적인 이런 네. 측면으로 통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이런 그 결과가 이번 그 첫 연준 회의에서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연준 회의 결과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에서는요, 연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분 중에요. 빼빼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시장이 건강한 체력을 갖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겠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중심이 되는 더욱더 건강한 증시 환경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